안녕하세요. 북프론 343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연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첫사랑의 인연 뭐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자신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고 또 진짜로 내 편이 되어서 그 진심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최고의 인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북프론 방송은 진실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이재만 저자님을 모시고 1시간 반 동안 북프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MC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책과 사람 속에서 가치를 찾고 있는 쭌PD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공 안 던져주십니까? 돌직구. 이게 돌직구네요. 네. 그다음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이자 목소리 디자인 연구소 대표인 고유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원래 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으셨어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보다 더 호기심이 많아서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초등학교 교사 박경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MC시고요. 네, 오늘 첫 MC라서 너무 떨려요.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자님 소개 인사드리기 전에 먼저 이재만 저자님, 변호사님이시죠?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책에 나와 있는 프로필이 너무 많아서요. 일일이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하지만 요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언제나 당신 편, 만나면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법무법인 청파의 대표 변호사로 계시고요. 아마도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주병진 씨 그의 변호를 맡으셔서 승소를 이끌어내신 스타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MBC TV 특강 스페셜, 또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또 이재만이 만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방송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그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또 그 인생을 바꾼 휴먼 네트워킹의 진행자, 또 서울시 다 읽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많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실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심 네트워킹,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이신 이재만 저자님이십니다. 예. 여기 분위기 어떻습니까? 자리에 앉으니까 네. 약간 그 폭력적인 뭘 막 던지고 사실 형법상으로는 그 폭행죄가 꼭 때리지 않고 네. 큰 소리만 쳐서 놀래도 폭행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던져서 제가 놀래면 네, 네. 근데 전 절대로 놀래지 않으니까 마음껏 던져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자 저렇게 쓴 거는 그 출판사에서 네. 저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써놓은 겁니다. 그냥 변호사 이렇게 해도 네. 되는데. 아무튼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아까 잠깐 뵀는데 너무 소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즐겁고 유익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긁어왔죠? 예.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저희 저 빼고 MC분들이 워낙 또 미인이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미인을 좋아해서 미스 코리아 본선 심사위원을 하고 지금 깜짝깜짝하자면 이력을. 몇 점 네. 우리 두 분 MC는 몇 점? 이 두 분이 그때 네. 나오셨다면 네. 본선에 진출하는 건 별 문제 없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수소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군요. 순서 네? 네,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잘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이재만 변호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주병진 방송인이든 아니 또 다른 어떤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변호를 많이 맡으셨어요. 특별히 연예인들한테 인기가 있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 돈을 더 많이 주시는지. 그 연예인 사건은 이제 일반인들 사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 사건은 일단 하게 되면
천둥을 보도가 보시고. 네. 많이 됩니다. 그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잘못 누명 쓴 것이 그대로 보도가 된 상태가 유지되면 일반인들이 왜곡해서 그 이미지가 손실이 오고 한 번 손상된 이미지는 결국 진실이 밝혀져도 회복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기자들이 추측 보도를 하지 않도록 그 궁금한 거를 다 알려주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 사건은 소송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그 언론을 상대로 해서 궁금증이 없도록 그 진행 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같은 비중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 언론과 동시에 소송과 언론을 함께 하는 걸 싫어합니다. 변호사는 소송으로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언론 쪽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밝혀진 이후에는 이미 무죄 판결이 났다든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면 그런 거는 뉴스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도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병진의 경우에는 결국은 뭐 성폭행범이다 이건 크게 보도됐는데 맞아요. 무죄 판결은 작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계속 언론하고 알려주면서 해서 마치 미국 드라마처럼 그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일반인들이 아 이건 자해공갈단의 피해자로구나 하는 걸 알면서 결국 이미지 실추를 막았죠. 그래서 연예인 훨씬 더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할 수 있는 네. 사람을 이제 연예인들이 찾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런 사건들을 많이 하게 됐죠. 네, 실제로 주병진 씨 같은 경우는 그 사건 이후에 굉장히 긴 공백기를 가지셨잖아요. 본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또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고 직접 주병진 씨와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이었는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병진 씨는 아주 그 용맹스러운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야성적이고 용맹스럽고 그리고 외향적이고 그래서 자기한테 이 경우에 맞지 않으면 연예인인 것을 잃고 직접 가서 항의도 하고 보통 이제 연예인들 같으면 지나가다가 연예인 보면 이제 손가락질하고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야 저기 병진이 간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막 맞아요. 그럼 이제 보통 연예인은 지나가는데 내려가서 얘기를 해요. 병진이가 네 친구니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럴 정도로 네.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으로서 날개가 꺾였죠. 날개가 완전히 꺾여서 실제적으로 그 용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순화가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겸손해지고 또 상당히 낮아지고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네.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는 그런 용맹한 모습 또 남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여자에 대한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다 내리고 네. 여자하고 둘이 있으면 네. 불안해요. 이 여자가 갑자기 옷을 이렇게 하고 아저씨 왜 그래요? 그러면 네네. 그걸 밝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가 생기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누가 그런 사람은 없던데. 그래서 그분은 저는 고소 안 할 텐데. 배를 딱 누른대요. 배를. 내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층 가기 전에 배를 누르고 네. 이제 내린다고. 그래서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 모자를 꼭 쓰고 다니고. 그래서 최근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네. 주변 동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네. 본인도 얘기를 하고 네. 상당히 지금도 12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라 같다. 정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진심으로 대하면 길을 잃지 않는다가 이제 책 제목이잖아요. 근데 진심의 반대말은 가식이라는 거죠. 예, 근데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 가식으로 대하는 사람, 사실 연륜이 쌓이다 보면 직감으로 아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기준은 그냥 보면 압니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그 미스코리아 본선 심사할 때도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선에 영남, 호남, 뭐 경기, 서울, 뭐 미스 뉴욕, 뭐 전 세계에서 55명의 미인들이 뽑혀왔고, 대부분 뭐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또 상당히 지적 수준도 있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멀리서 쭉 걸어 나와요. 근데 사실 자기의 미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액세서리는 없어요. 옷은 수영복만 입었으니까. 그리고 유니폼이 똑같아. 그리고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시력이 좋은 건 아니니까. 그 멀리서 보니까 얼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쭉 걸어 나오면 한 대여섯 발자국 나오면 이제 한 대여섯 명 나오고 쭉 봐요. 네. 그때 55명을 보기 전에 네. 체킹을 했어요. 7, 8명을. 그러니까 먼 발치로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옷 입은 거 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죠. 이제 네. 직접 면접도 하고. 근데 그 7, 8명이 뽑힌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 진짜요?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을 했죠. 야, 이 미스코리아 본부에서 한국일보에서 정말 미학적 그 신미안을 갖고 있는 나를 잘 뽑았다. 내가 이렇게 한눈에 정확하게 뽑는구나. 그래서 난 내가 굉장히 그 동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네. 이게 끝났어요. 이제 저 미스코리아 심사가 끝났고 그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심사가 끝난 후에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뭐 식사하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먼 발치로만으로도 바로 미스코리아를 뽑았는데 내가 2시간 동안 면접을 하고 얘기하는 거에서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대로 뽑았다. 옛말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아주 먼 발치에서도 그걸 볼 수 있더라. 그래갖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심사위원이 자기네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저렇게 미스코리아를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쓴 책이 처음 대목에 나오는 게 그 미스코리아 후보자들이 결국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게 한 행동은 그 사람들의 진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미스코리아 후보로 신청할 때거나 아니면 거기서 훈련 한 달 동안 받을 때 나는 미스코리아가 돼야 되겠다라고 진심으로 자기가 원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미스코리아가 되기를 원하니까 거기서 훈련 받을 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열심히 훈련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나는 미스코리아다라는 암시가 너무 강하니까 이미 걸어 나올 때 미스코리아가 걸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걸음걸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봤을 때 보이는 거는 사실은 걸음걸이하고 약간의 몸짓밖에 안 보였어. 몸매는 안 보이시던 거예요? 몸매는 뭐 다 좋았으니까. 그리고 저 몸매는 사실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진짜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수영복을 이렇게 쭉 네. 20대 초반 네. 서 있는데 네. 그 쳐다보면 성취욕이 어려움이 있으셨구나. 아니, 또 나름에. 근데 우리는 이제 합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보라고 하고 또 거기는 보여주려고 서 있는 거니까 뭐 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 쪽을 보면서 이렇게 흐릿하게 볼 수 있잖아요 밑에는. 그게 이제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우린 서로 떠는 거예요. 자기는 심사하느라고 떨고 우리 나이들은 그게 익숙치가 않아요. 보는 게. 그러니까
야 이거 빨리 좀 이렇게 돌아서든지 하지 계속 계속 서 있으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사회자가 네. 좌양좌하면 이렇게 딱 네, 돌아서요. 네, 그럼 네, 이제 네. 이렇게 돌아서면서 네, 몸매는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몸매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렇죠. 그게 더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진심으로 자기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걸음걸이가 미스 코리아의 걸음걸이로 나와요. 근데 그게 강하지 않은 사람은 야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자신이 없고 자기가 자기를 진심으로 믿어야 돼. 그러면 그 걸음걸이에서 우리를 매료시켰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을.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길거리 가면서도 가끔씩 봐요. 사람들을. 근데 저도 나이가 들었어도 이 이쁜 여자를 보면 정말 이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차 타고 가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서. 네. 지나가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얼굴은 평범해. 근데 너무 마음에 딱 들고 야,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너무 멋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걸음걸이야. 아, 걸음걸이가 굉장히 건강하고 네. 그리고 아주 이게 당당하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여자의 그 앞날은 현재도 밝고 미래도 밝아 보여. 근데 어떤 여자는 완전히 어깨도 처지고 쭉 처졌어. 그러면 섹시해 보이지도 않고 네.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걸음걸이만 잘해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매력적이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책 네. 사실 책의 맨 표지에 보면 행복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누구 내 인생의 누구를 결국 얻는 성공 시크릿을 이 책에다가 적었다고 이렇게 표지에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누구를 얻기 위해선 그 사람한테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죠.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네.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그 미스 코리아에 나갔을 때는 미스 코리아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남한테 미스 코리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네, 너무 또 길게 하면 진심과 매력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제 다음 얘기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권기자. 네. 저는 이제 MC를 하려고 이제 책 제목을 이렇게 보는데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이 책 제목이 너무 가슴에 그냥 칵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목을 짓게 된 그 아까 잠깐 얘기 들었는데 다른 제목들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됐고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지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책을 읽지하는 네, 분들도 읽지하는. 예,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안 읽고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써진 거예요. 이 책을 위해서 쓴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 매달 한 편씩 칼럼식으로 썼어요. 그 글을. 그걸 12년 정도 썼으니까 그러니까 한 40편 정도를 썼죠.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낼까 하고 하던 차에 요새는 이제 그 SNS 시대고 또 인터넷망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발달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훨씬 복잡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인간관계가 돼 있으면서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그러니까 1년에 결혼을 한 36만 쌍 정도가 합니다. 근데 이혼은 1년에 몇 쌍 하는 줄 아세요? 10만 쌍. 10만 쌍? 12만. 조금 더 한번 해보시죠. 15만? 아니 17. 17은 거의 맞췄어요. 12만 6천 쌍. 그러니까 12만에 13만 사이 거의 네. 맞췄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혼율이 높고 또 실제적으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하니까 직장인 중에 직장 내 우울증 환자가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10명 중에 우울증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7명? 9명? 9명이요? 7명? 7명? 우울증 환자 그렇게 많아요? 3명. 3명? 3명? 저는 한두 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저도 우울증 그러면 그거 흔한 건 아니잖아요. 네.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네. 75점 몇 프로. 그러니까 굉장히 상당히 잘하시네. 아이고, 통 감사합니다. 예. 통계 내고 갖고 이거 검사하고 본인이 오시는. 굉장히 우울해. 그래서 네, 오늘 네, 우울해 보이세요. 근데 그 직장 내 그 우울증 환자들의 그 우울증 원인이 네. 원인 1위가 뭐냐면 네. 인간관계. 아. 그러니까 상급자와의 인간관계, 네, 그렇죠. 동료와의 인간관계, 또는 후배가 이제 뭐 동료 부하 직원이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요. 근데 인간관계는 훨씬 더 많아졌는데 사실은 인간관계가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 1위예요. 그리고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자살. 네. 20대, 30대가 죽을 일이 뭐 있어? 병이 들겠으면 사고 아니. 네. 자살이 1위예요. 근데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2주일에 한 번씩 1시간만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네. 자살하지 않는데. 네. 근데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복잡해졌는데 실제적으로 진정한 인간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빠졌다. 그 빠진 게 진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진심이라는 코드. 그래서 제가 이 사회에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리더십도 진심 리더십이어야 되고 네트워킹도 진심 네트워킹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책을 쓰면서 제가 네. 십몇 년 동안 써온 글들도 거의 인간적인 글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글들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회에 진심 리더십, 진심 네트워킹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결국 그 화두가 진심 네트워킹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방법론에서 개인이 발전하고 회사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이라는 화두를 이 세상에 던진 네.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제 진심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로 이제 화두가 넘어갈 것 같은데 유진 쌤이 바로 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저자님, 저도 회사 생활을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진심으로 대하고 싶지만 내가 진심으로 대해도 상대방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 우울증이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회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대했는데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관계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가 돼서 우울증으로도 발전하면 자살까지 간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심 소통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뭐 종교가 뭐 여러 종교가 있겠지만 네. 잠깐만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생명도 결국 생명을 희생했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소통할 수 없고 정말 도저히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자존심을 아직도 살렸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물질적인 걸 주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주기 싫어서 있고 사실은 그런 것 사실 생명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상대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더 있는 거예요. 이거 주기 싫은 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존심을 낮추면 사실은 자기 자존심을 더 높일 수 있어요. 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와의 소통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진심으로 상대를 대했을 때 상대가 진심으로 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라. 우리나라에도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 응? 뛰어. 뛰어가고. 뛰어가고. 멀리 가려면 걸. 책 다 보신 모양이에요. 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아프리카 속담은 많이 아는데 네. 우리나라 속담은 몰라요. 그래서 그 둘을 합하면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가면 돼요. 혼자서. 아, 네. 혼자 뛰어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둘이 협조하고 얘기하고 걸어가면 못 쫓아가죠. 네.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걸어가야 돼요. 네. 그러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여기 이제 20대, 30대쯤 있는 분들 아니면 40대? 한 30대는 대체적으로 100살까지 살 확률이 거의 40~50%쯤 돼요. 그러니까 90이 호상이 아니야 이제. 그리고 20대들은 막 한 60~70%가 100살 살 수도 있어요. 과학의 발전이 너무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지금 그리고 옛날처럼 지금 저도 사실은 이제 나이가 네. 꽤 됐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오, 네. 정말요? 진짜요? 설마 70세?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네. 그 이제 보면 앞으로는 길게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제가 그 저길 갔어요. 시골에. 네. 그랬더니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줘요. 시골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버님. 그러니까 지금 살았으면 한 100살 넘겠죠. 그 친구들이 이제 뭐 60도 넘고 그랬으니까. 물론 저도 60은 훨씬 넘었지만은. 근데 와. 동안이세요. 진짜요? 동안이신데요. 쓸데없는 동안이세요? 얘기했나? 야. 진심으로 와. 이렇게 대하면 이렇게 동안. 3년 넘었어요. 야. 와.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네. 어른의 얘기니까 좀 들어가야겠다. 내가 예전에 진짜 동안이신데요. 예전에 진짜. 주말에 네. 있었어요. 명랑 해결단에 방송에 나갔는데 네. 거기에 40몇 살 된 사람이 이제 동업에 대해서 예, 예. 동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걸 얘기를 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경험이 없거나 이러면 동업에서 실패할 수 있어도 새로운 그 실패의 경험은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자양분이 된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왜 이래? 변호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화면이 쫙 끊겼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얘기를 해줬더니 네. 지금 여기 이번처럼 갑자기 반듯해서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운 근데 이제 그 시골에 그 가서 핸드폰에 사진을 봤어요. 그 할아버지 네. 그 환갑 노인네 사진. 근데 거기 환갑 노인네가 있고 그 옆에 할머님이 있는데 옛날에 이제 나이가 비슷했다고 그래도 그분들을 제가 사진을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노인네 두 분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뭐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옛날 사진 있는 환갑 사진 한번 보세요. 많이 놀라시죠.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저한테 오면 제가 큰형님인데 큰 오빠나 큰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리고 제가 그 엄앵란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는데 네. 그분은 나이가 78이신데 오. 깨끗하세요. 그리고 제가 백성희 선생님의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은 89인가 그런데 연극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데 쩌렁쩌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60인데 뭐를 해? 그건 30년 남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러기 때문에 특히 옆에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밟고 넘어갈 생각하면 짧게는 빨리 가지만 멀리 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는 능력 개발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둘이서 함께 그룹 스타디를 한다 이러면
이 집단지성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도와주면 이 진급은 늦는 것 같아도 결국엔 멀리 갔을 때는 더 훨씬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멀리 가면 함께 가는 게 좋으니까. 아까 질문이 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나왔죠? 그 진심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받아줄 받아주지 때. 않는데 네.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는지. 진심으로 대하지 않아도 나 혼자만 진심으로 대하면 상대가 결국은 알아요. 길게 봐야 된다 네. 말씀이신 길게. 거죠?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럼 진심의 사례를 대달라. 응? 진심의 사례. 그러네요. 여기 네. 계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자녀분 계시죠?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이 진심이에요. 그것만큼 진심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진심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이제 그 혹시 아드님이 있으면 아드님이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일주일 동안 자 한숨 요새도 그렇게 힘들어요 유격 훈련? 네. 옛날엔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크게 대답하시네요. 되게 크게. 그래서 우리 때는 유급 훈련 일주일을 마치면 1년 농사를 졌다 그랬어요. 군대 1년보다. 근데 그 힘든 유격 훈련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면 조교가 세워놓고 전방을 향하여 어머니라고 큰 소리로 외치래요. 그러면 그냥 소리를. 눈물 나죠, 눈물 나죠. 그런 거지. 왜 눈물이 났겠어요? 그때? 지금 눈물이 왜? 정말 보고 싶어서. 약간 촉촉해지셨어요. 그건 뭐냐면 네. 어머니의 진심은 어머니가 부산에 있어도 훈련소에서 어머니를 생각해. 진심은 그런 거예요. 그건 공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할머님이 86세 임종을 하셨는데 임종하시는 할머니 곁에 있을 때 86 먹은 할머님이 어머니 찾는 소리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아기처럼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마 이러더라고. 근데 할머니의 어머니는 16세도 돌아가셨어요. 할머님이 16살인데. 네. 그럼 7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16년밖에 같이 어머니하고 안 있었지만 70년 동안에도 그 어머니가 이 가슴에 있었어요. 그 제가 아주 놀란 건 우리 할머님은 별명이 호랑이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할머님인데 돌아가실 때는 엄마 그래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진심이. 그러니까 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 대할 때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대하면 네. 상대가 결국은 진심을 알아줘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부모 자식은 가능한데 남남 간에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없죠. 100명도 사실 없는데 어렵죠. 60억 중에 맞아요. 쉽지 않죠. 네. 그 100명은 다 성공해요. 다 행복하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듯이 정말 남한테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주고 행복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죠. 네. 좀. 네. 그다음에 그 경림쌤, 그 진심이라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가 또 매력이라는 얘기를 책에서 또 많이 하셨거든요. 네. 다양한 분들을 만나셨는데 여기 책 내용에 보면 누구나 인생에서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다면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발산하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사로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지 그리고 그런 열정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매력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자님은 어떠신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는 옛날식으로 공부를 했죠. 옛날 부모가 문과는 법조계로 가고 이과는 의사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직장들이 결정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다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초중 보고 좀 말씀해 주시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좋죠. 맞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취미가 직업이 되는 사람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결국 이제 매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옛날 얘기를 들으면 그 옛날 얘기 중에 도깨비
그 동화 듣죠? 도깨비. 도깨비가 나타나서 도깨비 방망이 갖고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반에서 제일 이쁘게 생긴 여학생, 그 초등학교 때 걔가 나를 좋아하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으면 그래서 큐피트 부살이죠. 이걸 나를 좋아해라 뚝딱하면 걔가 내 짝이 된다든지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는 도깨비 방망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내가 몰랐어요. 도깨비 방망이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거가 그 도깨비 방망이를 갖게 되면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매력적인 사람,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모여들어요. 그러면 매력적인 있는 사람이 되려면 결국은 본인이 자신과의 소통을 해야 돼요. 자신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소통하면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신과의 소통으로 스스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자신과의 소통하는 방법은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 원효 대사의 그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경우도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본인한테 계속 도를 닦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우리나라는 무문관이라고 스님이 이런 그 동굴에 들어가서 문을 한 번 닫으면 10년 동안 안 나와요. 그 안에서 거기서 면벽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좌불화라고 그러면 10년 동안을 앉은 채로 눕질 않고 결국 잠도 앉았어. 우리나라는 그런 그 자기 화두를 갖고 일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화두, 호기심이 결국 창의성이 되고 그래서 지금 유교 같은 거, 불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퇴계이나 성악, 율곡이 선생 또는 퇴계이왕 선생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게 그렇게 자기와의 소통을 하면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후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감성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짧아지다 보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야만 자기와의 소통이 되는데 사색을 해야 되는데 사색을 안 해.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재용 부회장인가 나와서 검색하지 말고 사색 좀 하라고. 요새는 검색해.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학이 이제 대학교 다 무너질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은 업데이트가 안 돼서 10년 전에 어디 외국에서 배워온 내용 갖고 애들 가르치는데 네. 지금은 인터넷의 정보는 초 단위로 업데이트가 돼. 네. 그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하는 게 훨씬 그렇다면 우리가 교수님들한테 배우는 게 결국 지식이냐? 지식을 통한 지혜를 배우고 스승한테 배우는 게 많잖아요. 저도 대학교 때 다닐 때 명강의가 하나 생각나요. 명강의. 그분이 강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때가 5월달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만발한 때인데 들어와서 그분이 벚꽃을 밖에를 보고 벚꽃 밑에 벤치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젊은 청춘 대학생들이 남녀 앉아 있고 뭐 이렇게 몇 명 앉아 있고 강의 이제 없는 사람들 앉아 있고 거기를 물끄러미 그 교수님이 보더니 강의 시간에 오늘은 나한테 1시간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마땅히 저 밖에 그 벚꽃 그늘 아래 앉아서 인생을 얘기하고 저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1시간 강의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강의를 끝내고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좋았죠. 그치, 너무 좋겠다.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네. 사색을 하려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해라. 네. 너희들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그걸 가르쳐 줬는데 나는 그게 사색하라는 뜻이는 거는 근데 그게 명강이라는 건데 아 이게 선생님 교수님이 우리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 지금 놀고 싶은데 일찍 끝내줘서 그래서 명강이었나 난 그랬어. 근데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의 마음을 미리 꿰뚫는 선배들이나 누가 있어서 명강의로 했는데 저는 그것이 나가서 마땅히 사색을 해라 라는 뜻은 최근에 알았어. 시간이 필요하군요. 난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자기한테 질문을 해서 사색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강의 들으러 이제 오면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여기 강의 왜 들으러 가는데? 아, 이재만 변호사한테 뭐 법률적인 야화, 법창 야화를 들으러 가겠다. 그러면 들을 때 많잖아요, 딴 데. 아니면 여기 아나운서 이제 목소리가 너무 좋은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온다. 그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TV 보면 되잖아. 네. 자기가 여기 들으러 오는 이유가 30개든 50개든 그 여러 가지가 되면 그러면 이 자리에서 강의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학에서 저도 대학원에서도 강의하고 강의할 때 보면 첫 학기 때 이렇게 보면 자세가 다른 애들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질 만능주의고 성과 지상주의고 그리고 빨리빨리 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 뭐 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오면 뭐라고 물어봐요. 학교 갔다 오면 뭐라 그래 애한테. 몇 점 맞았니? 몇 점? 또 뭐 얘기해? 뭐 질문했냐? 뭐 질문했냐? 질문했냐? 야 이거 유대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무슨 대교육법? 이거 여기 훌륭하시네요. 내가 해치키 아리알리라는 그 영재 전문가하고 한 4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인터뷰로. 그래서 잡지에서도 내가 인터뷰가 돼서 인터뷰를 했고 또 TV 코너도 있으니까 TV하고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해치키 아리알리가 한 얘기가 그 지금 얘기한 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에는 그게 걔네들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었다고. 옛날에요. 네. 우리는 아예 지네들은 뭐 질문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아예 동굴에 들어가서 문 닫아라. 무문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잘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거기 벽만 바라보고 식사만 들어와요. 요만한 문으로. 그 감옥소처럼. 그리고 이 문은 10년이 될 때까지 열질 않아요. 그럼 그 조그만 동굴 안에서 그 식사만 들어오는 걸 보고 10년 동안 책도 없이 그 생각으로만 화두로 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자기와의 소통이 되면 안 미쳐요. 그건 소통이 안 되니까 네. 이 자유가 억압돼서 그렇지.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과 중심이니까 뭐 배웠니 물어봐요. 뭐 대부분 왜냐하면 네가 배운 게 뭔지를 알아야 너 배운 걸 보고 아 너 요 정도면 성적 특 먹고 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줘요. 그다음에 근데 유대인 걔네들 거기는 뭐 질문했느냐고 물어보는데 뭐를 질문했냐. 그래서 왜 뭐를 질문했냐고 문제가 되면 질문을 자꾸 키워주면 그게 호기심을 키워주는 거래요. 그래서 호기심을 키워주면 집단지성에 의해서 창의성이 생긴대. 근데 우리는 주입식으로 호기심이 아니니까 뭘 질문하는 게 아니고 주입식이니까 결국은 질문을 하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오늘은 여기까지 가르쳐줘서 쫙 넣어줘야 되는데 질문을 하면 시간이 없잖아. 너 일로 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선생님? 아니 경림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갑자기 제 수업 시간을 막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떠세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궁금하네요. 질문이요? 네. 질문하면 저는 같이 풀어가는 제가 나를 약간 더듬으시네요. 네, 약간 더듬는데 애들 되게 저는 잘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네. 사실 질문을 쉽게 못 하더라고요. 약간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사실 그런가요? 1학년 때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 계속 올라가다 6학년을 담임을 하게 되면 애들이 거의 침묵이고 저 혼자 원맨쇼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선생님은 틀렸다. 뭐 왜 그런 질문하니? 이런 말도 안 한다고 하는데도 애들이 계속 제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내 질문이 틀렸을까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상당히 밝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불러다가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때린다든지 거기다가 또
네 질문 1분 때문에 곱하기 60 하니까 60명을 60분 살인한 거야 해서 뭐 근거까지 돼갖고 그렇게 한 번 하면 아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땐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리고 질문한 사람을 완전히 밟아버리면 그 친구도 질문을 안 하지만 아무도 질문을 안 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사장이 무슨 직원이 기한을 해오고 뭘 하면 사장이야 거기서 자기가 창업해서 30년 동안 있었으면 여기도 사장님 계시죠? CEO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디 계신가요? 어디 저 뒤에 네. 이 내가 창업해서 CEO면 사실은 다 알죠. 실패도 하고 뭐 10년 되고 20년 되면. 근데 이제 신입사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뭘 이렇게 해오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일로 가서 실패할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야 그건 이렇게 해서 실패해. 그러니까 일로 가 하고 가르쳐줘요. 그렇게 가르쳐줘 버리면 그 직원은 로봇가 돼버려요. 어차피 만들면 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시키는 일만 해. 그럼 직원이 100명이라도 다 사장 얼굴만 쳐다봐. 맞아요. 집단 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잘못 갔으면 유태인식은 잘못 가면 야 그건 너 잘못 갔으니까 일로 가. 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너 왜 글로 갔는데 그럼 이래서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잘못 갔네. 그러면 일로 가야 되겠네. 그럼 또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계속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을 키워줘요. 그러면 호기심이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창의성이 생기고 그래서 창의성이 생기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근데 죄송하지만 워낙 달변가라서 질문에 지금 3분의 1도 못 나왔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네. 내가 여기 나올 때 네. 우리 와이프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려서 30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저자님께 얼마나 걸리냐고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30분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시면 1시간도 짧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벌써 정말 시간이 네. 금세 지나갔어요. 저 시계가 틀린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자, 아니요. 그래서 사실 진심과 그 다음에 매력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 밖에 또 다른 또 네.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여기 나올 때 네. 3분 이상 계세요, 얘기하지 지금? 마라. 3분 이상. 공감해. 자, 그래서 우리 이재만 저자님이시지만 또 변호사시잖아요. 그래서 변호사 이야기, 또 의뢰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림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변호사로서 이제 많은 다양한 의뢰인들을 만나실 텐데요. 모두 다 와서 자기가 무죄라고 얘기한다거나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학교에서 애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와요. 다들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는 저한테 다 자기가 진심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경력이 돼서 이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라고 막 그런 다음에 이제 노하우가 조금 생겼는데 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얘가 진짜 진심을 말하나? 이럴 때가 있는데 변호사님이 어떻게 그런 의뢰인들을 맞으셔서 진심을 캐치하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지. 아니 왜냐면 진짜로 자기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잘 모를 수도 어려울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제 실제적으로 속일 수도 있고 변호인은. 네. 근데 무죄를 변론하려면 제가 무죄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변호사를 결국 설득해야 그걸 가지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전에 대학교 국문과를 나온 아주 옛날 사람이 엘리트였는데 그분의 아들이 특수강도로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범죄가 있는 날 자기하고 같이 잤대요. 그래서 한 방에서 잤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방에서 잤지만 아침에 나가보니까 부시시한 눈으로 나왔다.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잘 때 밤에 나가서 또 하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네, 네. 근데 자기는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보면 아는데 절대로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들의 태도에서 부모는 그걸 느낀 거야. 강도가 아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강도라는 전과자를 쓰게 되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명을 쓰면 평생 동안을 이 정상적으로 살 수도 없을 테고. 그냥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한번 구치소로 접견을 가보겠다. 접견을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게 거기를 갔는데 구치소에서 만나보니까 얘가 날 보더니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구치소에 갈 때 거기서 한 20분,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고 이게 시간을 맞춰서 왜 뒷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울다 보면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하고 검사처럼 질문을 하고 상대 얘기를 해서 상대가 나를 속이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니까 도대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죠. 근데도 너무 우는데 안정이 되기는 그냥 비명같이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이거 오늘은 이거 틀렸다. 안정을 시켜도 못. 그래서 내가 기록을 보고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기록을 덮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님 얘기 듣고 왔지만 네가 정말 억울하면 내가 네 누명을 풀어주마. 그러고 왔어요. 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네. 들은 게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전화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아버님이 전화가 내가 했죠. 나면서 이제 끝났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아버님이? 응? 얘기 많이 하셨냐고. 어떠냐고. 무죄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때? 행중이라고 하면 행중이라고? 뭐라고 쓰면 아버님 마음에 딱 들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계속 울더라. 그렇게.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아드님은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무죄가 무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무의식적으로 무죄 누명을 내가 알았던 것 같아. 네. 그러면서 내가 왜 특별한 증거도 없이 육감으로 얘기한다는 게 이게 변호사로서는 할 일이 아닌데 네. 내가 왜 이렇게 얘기했나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제 의식으로 내 왜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얘의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줬구나.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네. 변호사라고 와서 노트를 딱 펴고 펜을 들고 자, 네 얘기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울고 또 내 편이 이제 왔구나. 이러니까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그렇다면 얘는 억울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비슷한 걸 또 한 번 느꼈어요. 예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 목사님하고 오미 씨가 사회를 보는데 거기 새롭게 하소서 간증하는데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화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오미 씨가 막 눈물을 짓고 이러는 거예요. 그 난 왜 그러는지 전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최일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할 때 의뢰인의 얘기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서 거기서 작은 증거로 큰 어떤 증거를 캐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들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사람이 없어서 그 생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억울할 때는 누군가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풀리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진심도 어떻게 진심을 아느냐. 감으로 아는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듣고 책도 보고 하니까 그게 사람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말로 표현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게 한 30%래요. 나머지 70%는 눈빛이나
또는 그런 울음소리, 태도 이런 비언어적 요소가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70% 영향력이 있대. 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네. 그 비언어적 요소가 오고 아. 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은 잘하지만 네. 가식이 있는 비언어적 요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배우들처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럴 때는 속을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근데 주병진 씨는 거기서 속았어요. 그렇죠. 네, 주병지 씨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지금 한 50분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슬픈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자신과의 소통을 못하는 이유 그리고 상대방과 진심으로 대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너무 성공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표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발생한 문제들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동시에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고 그래서 어떤 나라보다도 마녀 사냥이 이 사회 안에 많이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도 그렇고요. 뭐 주병진 씨 같은 경우도 그랬고 최근에 비슷한 사건 박시우 씨가 있었고요. 또 타블로 같은 경우도 그 고학력의 래퍼 가수라는 것 때문에 뭐 교육에 관련된 책도 내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한 어떤 사람이 그 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마녀 사냥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던져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사회가 그렇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의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불과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다시피 1900년대에 우리나라 조선 구한 말의 사진을 보거나 또는 1950년대 6.25 직후의 사진을 보면 그 50년 동안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소득도 한 60불, 50불. 그래서 그때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회사 뭘 차리려고 왔을 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할 때 그 인건비를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커피와 토스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좋다. 점심 때 커피와 토스터는 무료로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커피와 토스터가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럴 좀 그때 국민소득이 50불, 60불이었을 때니까 국민소득 자체가. 그리고 그게 아주 소득이 낮을 때예요. 근데 지금 1950년대에서 지금 2010년 한 5, 60년 만에 지금은 2만 몇천 불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50년 후라면 8만 불을 바라보고 완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그만큼 5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해서 다른 나라는 한 200년, 300년 동안 성장할 걸 우리는 50년 동안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저는 그 어렸을 때 살다가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막 뛰어다니다가 조용했어요. 조용히. 아버님이 오신다 그러고 멀리서 아버님 그리고 아버님은 그 집에 저녁에 죄송합니다. 의뢰인 아닙니까? 의뢰인? 의뢰인. 그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은 남자들은 밖에 한 3, 4일 나갔다가 네. 뭐 외박도 3박 4일을 막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는 그냥 밥 아로목에 있던 거 주고 또 아버님은 뭐 그냥 아침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처럼 딱 그냥 당당하게. 그게 가부장적 권위가 딱 살아 있었고 참 좋은 세상이었죠. 그래서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런 데 나가면 3분 이상 얘기하지. 통계하고. 그래서 그리고 아이만 키우면 네. 그게 되는 줄 알았어요. 봉양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이는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이한테 다 줘버리면 그 아주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애한테 모든 거를 미리 다 주고 네가 봉양해라 하면 오히려 짐이 되니까 자기 거를 끝까지 가져라. 이런 이제 컨설팅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효 사상이라든지 뭐 국가 충 사상 그리고 우리 때는 학교에 딱 가면 그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불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고 탁 국가관이 추천했다고. 근데 지금 이제 모임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네. 그 모임에 애국가를 전에 불러 요새는 동호인 모임 애국가 부르면 이게 무슨 쌍팔년 지금 이런 거 해도 네. 예전에는 저기 국기를 걸어놓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애국가 네. 부르고 네. 선열에 대한 묵념하고 네. 이런 저자강연회 하고 네. 그건 당연했어. 저희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네. 그게 없어졌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세계 글로벌한 인이다, 네. 다문화다, 자유스럽게 한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동문 무슨 모임 가면 저희들도 이제 어느새 여기에 익숙해져가지고 이젠 뭐 애국가 부르는 모임인데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선열에 대한 묵념도 없고 네. 국기는 거의 걸어놓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시작하고 그래서 뭐 그냥 인사말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사회가 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적이 되고 상대를 밟아야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집단 지성이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는 외국에 가면 500대 기업의 임원 중에 상당히 그 후보자가 꽤 많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영어도 잘하고 외국도 더 많이 가고 공부도 더 자유스러운데 500대 이번에 후보자로 올라가는 한국인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빨리 가다 보니까 가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 큰 기업에서 이제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진심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네트워킹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네트워킹을 하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질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배들이 전부 보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경쟁으로 보트가 확 가는 건 근데 항공모함을 만들어 놔야 천천히 가지고 늦게 가지만 그게 가다 보면 보트로 어디까지 가겠어. 그래서 지금은 너무 압축 성장돼서 빨리 하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과지상주의 학교에서도 강의가 그렇고 창의성도 죽이고 호기심도 키워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지성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는 성과지상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에 따라서 너 오늘 어디까지 배웠니? 그래서 거기 배워갖고 성적이 좋은 애는 걔는 상당히 매력적인 애처럼 보이고 성적이 나쁜 사람은 아예 바보 취급당하고 도태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키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뭐 문과는 법조계, 이과는 의사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네. 변호사님도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렇지 아버님. 아버님. 네. 경림쌤 질문. 네. 저는 한 번도 재판하는 모습을 직접 가서 본다거나 이런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근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 되게 변호사나 검사나 되게 열정적으로 서로 반론을 펼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서면 재판처럼 미리 서류로 다 내요. 근데 형사 재판은 법정에서 공방이 이제 심하게 붙긴 하지만 민사 재판은 서면으로 하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치열하냐면 미국은 배심원 재판이에요. 그리고 미국 배심원은 일반 시민 중에 뽑아서 그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배심원단이 무죄라고 그러면 아무리 유죄라고 그래도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네. 우리는 국민 참여 재판이 있지만 거기서 무죄라고 해도 판사가 유죄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무죄라고 하면은 무죄 판결을 내리라고는 지침은 돼 있어요. 근데 법률 규정상은 권고적 의견으로 돼 있어. 그렇지만 실무상으로는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을 설득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막 거기서 뭐 그 일종의 설득력 있게 하려면 막 그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설득을 하죠. 네. 근데 재판부 그냥 전문법관이 할 때는 그렇게 감상적인 걸로 안 해도 사실관계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이거는 완전 이게 저 우리 아들 이게 날 닮아서 네. 이 수염을 기르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해줘야 되겠다. 얼굴 못 보셨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머리 통통하게. 너무 귀엽네요. 예, 이게 싱크로율을 몇 %? 예? 이놈이요. 싱크로율이요? 그건 이건 내 대학교 시절 때 사진. 나중에 책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네. 네. 오프에 계신 분들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아, 카메라. 이게 이 학창 시절에 이렇게 낭만을 구가하고 살았어도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범상치 않은 의상으로 하고 다니셨다고. 아니 근데 예전에 변호사이시지만 예전에 잘 노셨을 것 같아요. 장발. 그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히피 문화가 있을 때라 머리를 기르고 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네. 경찰이 막 잡았었어요. 그래서 막 머리 자르고 여자 미니스커트 자루 재고. 근데 그게 있기 전에는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수염 기르고. 네. 근데 그럴 우리- 때 지금 사모님 만나셨어요?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자 아무튼 아까 그 재판 얘기로 다시 아, 들어가서 이거 꺼야지 안 되겠다. 대단하십니다. 예. 재판 뭐였죠? 재판에서 그렇게 그건 얘기 다 한 건데. 네, 네. 실제적으로 거예요? 네. 배심원 재판의 경우에만 설득하기 여기 이제 배심원이라고 그러면 설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오제이 심슨이 그 무죄될 때도 그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수사한 사람이 뭐 백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차별적인 그 폭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하나 딱 대고 그다음에 그 오제이 심슨이 범죄 저지를 때 썼던 장갑 피 묻은 장갑 증거를 냈거든요. 근데 이 증거를 미리 내지 않고 이 사람은 이 차별적인 그리고 그 녹음에 이런 흑인들은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범죄자라고 본다면 범죄자인 게 확신하다면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처벌을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딱 배심원단한테 딱 해줘요. 그럼 배심원이 저 사람 저 증거 조작하는 사람 인식을 주. 그다음에 장갑을 이게 증거를 했는데 피 묻은 장갑 이렇게 보여줘요. 그 이 증거가 없애려면 그 오제이 씨 손 껴보라 그랬어요. 네. 오제이 씨 손이 무척 커요. 네. 그 증거 조작은 잘못 안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네. 그걸 처음부터 야 이거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러고 그러면 그게 희석되잖아. 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로 가면서 결정적일 때 그거를 했다가 딱 이제 그런 것들이 배심원 재판에 필요한 거. 저희 나라는 조금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민참여재판은 문제 그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어제 그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설득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보셨나요? 못 봤는데. 아, 네. 공감을 하셔서 책에 설득의 비밀. 네네. 그 프로그램 제목이었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뭐가 해결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살하려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우리나라에 너무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위기 대응팀이라고 생긴 거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거의 6시간 넘게 그분을 설득해서 데리고 내려왔어요. 본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이 통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거는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20억짜리 그런 대형 크레인과 막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이런 걸 보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 설득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꼈는데 저자님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어제 설득의 비밀의 포인트는 공감이었거든요. 변호사님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시면서 공감을 하려면 일단 들어줘야 되는 건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또 말을 잘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전체 100%에서 몇 퍼센트를 들어주면서 공감하시고 몇 퍼센트를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게 이제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읽는다는 건 그건 좀 어렵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독심술처럼. 근데 상대의 마음을 읽는 건 어려워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읽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읽기가 쉬워요. 그러면 상대를 설득하려면 그리고 상대를 설득한다는 뜻은 상대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게 있으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업팀이 상대를 설득하는 건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원하면 먼저 상대가 뭐를 원하는지를 그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내가 원하는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설득의 기술에서 아까 뭐 나왔던 자살하려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 6시간 설득했다는 건 이분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자살하지 않도록 내려오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걸 얻기 위해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비빔밥 요리 연구가 자기의 비빔밥은 최고예요. 그리고 그 사람 비빔밥 비법이 있어갖고 소스도 맛있고 그래갖고 1000명한테 먹여도 다 맛있다고 그래. 근데 시어머니한테만 가면 퇴짜를 시어머니한테만 가지만. 근데 무서워. 그거 왜 그러냐면 시어머니는 간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을 빼야지. 네. 내 음식은 모든 사람이 다 맛있다고 그런다. 네. 근데 왜 시어머니만 맛있다고 안 그러냐 그러면 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으로 뭐 회사에서 물건 만들 때 이렇게 좋은 물건이 왜 안 이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지가 잘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빔밥을 만들 때 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비빔밥을 드리면 모든 사람이 싫다고 그래도 근데 재판도 똑같아요. 재판도 제가 법정에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땅바닥을 치고 막 울어요. 막 그냥 눈물도 나고 막 이러고 막 그때 뭐 몇천만 원인가 그 친구 사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현찰로 친구 사위. 친구 사위한테 동네에서 네. 그때 재판에서 진 거예요. 대여금 청구 소송을 했는데 네. 그랬더니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동네도 다 안다는 돈 빌려줄 때 그 동네 사람도 다 알고 네. 그리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다 안다 이거. 네. 근데 재판에 졌다 이거. 어. 재판에 졌기 때문에 저 판사하고 저쪽 사람하고는 뭔가 야로가 있다 이러면서 막 네. 화를 낸다고. 야로도 야로. 그 재판 용어인가요? 아니 그분이 한 얘기예요. 네. 그대로 그 노인네들이 이제 그런 네. 그러니까 서로 묵계가 돼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몇천만 원 때문에 무슨 묵계가 돼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뭐냐면 재판에 이기려면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몰라도 되고 뭐 동네 사람 다 몰라도 돼요. 한 사람만 알면 이길 수 있어요. 판사만 알면 이긴다고. 판사가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돈 빌려준 게 맞구나. 판사만 설득하면 돼. 근데 아마 그분은 내가 모르긴 몰라도 동네 사람 증인을 세우면 되겠지만 동네에서 뭐 남이 일이니까 서로들 아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줬다 그러면 그 빌린 건 알지만 뭐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증인도 안 쓰고 막 그러니까 판사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하니까 네. 그때 차용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겼지. 그렇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친구 사이한테 무슨 차용증을 주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종의 예방법학인데 미리 그걸 알라고. 그래서 보면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 설득을 하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상대가 뭐를 원하는지를 보고 그거를 주는 건 좋지만 줄 수 없으면 주려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준 거나 같이 상대가 좋아하고 또 공감을 할 수도 있죠. 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이 저희가 한 20개 정도 했는데 저희가 한 5개 했나요? 워낙 말씀을 원체 말씀 잘하셔서. 잘하셔가지고. 네, 네. 근데 상분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나가시면 사모님한테 혼나실 것 같아요. 저희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또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 온라인 볼 동안 오프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 마이크 좀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젊은 여기 변호사님보다 다 젊으니까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지금 좀 한꺼번에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작은 성공, 소위 조금 잘 나갈 때 이렇게 구설수에 말려갖고 송사 같은 걸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징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아 그러면 안타깝게도 이제 좀 연배가 있은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아 이런 부분만큼은 좀 유의를 하면서 살아라라고 당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처음 고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고시 공부 상당히 늦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 전공은 이제 정치 외교학이었고 그리고 대학원 마치고 군대 동부전선에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고 나와서 32쯤 됐을 때 고시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고시에 필요한 시간은 한 7년 돼요. 누구든지. 평균 연령이 29쯤 되니까. 아주 늦게 시작해서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의 공부를 하고 합격했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특별히 좋으시지는 않으셨군요. 근데 머리가 특별히 좋아가지고 공부 시작한 지 2년 반 만에 합격할 뻔했어요. 독학으로. 그래서 이 고시는 나하고 참 적성에 맞는다. 이 공부를 뭐 이렇게 10년씩 하고 그러느냐. 오, 자만심. 그랬더니 2년 반 만에 시작하자마자 합격할 때 합격해야지. 그때 못하면 고시 모독죄에 걸려서 5년 거치 6년 상환에 처벌을 받을 거다. 그 처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떤 살다 보면 제가 공부 시작할 때도 법치과에서 그 법을 모르면 결국은 우산 없이 사는 것과 같다고 그래서 내가 우산이 되어주겠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예방법학적으로 법적인 장애물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빠져서 힘들어지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가령 특히 민사 같은 것도 그래서 형사로 고소가 돼버리면 그 조사받으러 갈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보통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는 부장검사로 있다가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소를 당했어요. 억울한 뭐 말도 안 되는 고소지만 근데 본인이 얼마 전까지 자기가 검찰청에 근무를 했는데 다 뭐 아는 사람들이고 근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니까 죄가 없는데도 밤에 잠이 안 오더래.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런데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술 먹고 노상방뇨 한 번 할 수도 있었고 뭐 교통신호 위반도 했을 수도 있었고 또 절도도 어렸을 땐 절도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지갑에서 슬쩍 하고 뭐 범죄도 저지르고 그렇지만은 건 다 에피소드 범죄로 커가면서 이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근데 그게 잘못돼서 이제 드러나가지고 결국은 되면 너무 힘들죠 이게. 근데 힘들어도 그럴 때는 주변에서 서로 그래서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이 일이라면 그 고통에 가까이 가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당하는 고통은
대여섯 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생한테 잘못해서 맞으러 갈 때도 맞으면 별거 아닌데 맞기 직전까지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좀 감해줘야 돼.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일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로 오면 얘기를 많이 해주죠. 살다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훨씬 더 힘든 일, 또 더 어려운 일 이런 들이 많고, 또 네가 지금 힘들다 그 법적인 그 함정에 빠져서 아주 힘들다. 그러면 그걸 빠지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책에도 제가 올무라는 글에 사람이 올무에 딱 걸리면 그러면 그냥 올무에 걸린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올무를 풀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올무에 걸려도 다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푸니까. 근데 짐승은 이 올무에 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지 그걸 땡겨요, 계속. 땡기니까 이게 파고 들어가서 결국 끊어지기도 하고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이 있으면 올무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풀면 돼. 그러니까 푸는 과정에 옆에서 도와줘야지 돼. 그거를 나는 아니다 그러고 막 자존심 내세워서 그걸 땡겨서 끊으려고 그러면 진짜 더 큰 부상을 입고 그 부상이 치명적인 상처로 남을 수도 있죠. 네. 저기 온라인상에서 한희경님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조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민감한 이제 질문은 내가 안 받는데. 그 최근에 그 세월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뭐 아직까지는 뭐 얘기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잘못한 사람들에게 가중처벌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이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사실은 모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 개인들, 물론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 특정 개인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좀 비겁한 일이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번을 기화로 시스템이 바뀌어지는 게 완전히 바뀌어진다면 아마 그동안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서 더 이상 이런 피해가 또 생겨서는 안 된다. 그런 그것이 먼저 이제 중요하고 또 처벌은 그동안은 이제 결국 그 선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든지 또 해경이 결국 초동 조치를 잘못해놨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작년에 도주 차량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듯이 그 특가법상 조항에 그 선원이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때는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된 게 있어요. 네. 그 조항에 의하면 사용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니까 이미 있다는 그 조항이 말씀이시군요. 이미 있어요. 네. 근데 그 조항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은 없죠. 네. 사실은. 네. 근데 결국은 그 예전에 그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면 네. 성폭행 사건은 대체적으로 한 3년 6월 뭐 많아야 이렇게 됐어요. 네. 지금은 성폭행 사건으로 사람이 먼저 사망으로도 있긴 하지만 성폭행에 관계되면 징역 25년 뭐 이런 계약고 저희들이 볼 때는 살인 사건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사회의 공감대가 분위기가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되면 그 분위기에 따라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 조문은 이미 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네. 결국 사회적으로 그리고 너무 잘못한 게 크니까. 맞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이제 어떻게 할지는 그렇죠. 재판부가 할 일이죠. 네. 근데 그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국은 경고적 의미로 앞으로 모든 선원들은 그렇게 된다는 경고적 의미 때문에서라도 사실은 형벌에는 그런 경고적 의미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시스템이 그래서 결국 예전에 하도 그 어느 외국에서 그 소매치기가 너무 만연하니까 네. 그 후진국이니까 네. 소매치기는 공개 처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매치기를 공개 처형해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네. 했다고요? 근데 소매치기를 공개 처형할 때 그 밑에서 사람이 모이니까 소매치기들이 활약해요.
장이 섰다고. 응? 그러니까 과연 그 중한 형이 네. 경고적 효력이 있느냐. 아, 네. 그래서 사형제도라는 존폐론에 나올 때 예로서 나오는 얘기인데, 네, 네. 그러니까 중하게 처벌하는 건 사람 죄. 그래서 그 니케이 여신 이제 저 법원에 가면 니케이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어요. 네. 그 저울은 한쪽에 벌의 무게와 한쪽에 죄의 무게를 같이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죄만큼 벌을 해야 되는데 네. 죄가 이만큼인데 벌을 더 무겁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번 사건을 새로운 법도 있으니까 네. 그 법에 따라서 경고적 의미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네. 아마 공정하게 네. 판결할 거라고 보고 네, 네. 우리는 이제 재판하는 입장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말 시스템이 정비되는 그런 계기가. 계기가 돼야 맞습니다. 정말 억울한 억울하게 얼마나 많이 그 세상을 네. 떠났어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그 배가 그 사진 보니까 너무 크더라고요, 배가. 네. 그래서 그 계단 올라가면 가판에 올라가면 한 7, 8층처럼 네. 높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판에 나가면 7, 8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송으로는 계속 안에 있어라,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기울어져도 정말 그 말을 그대로 따르다가 세상을 그러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죠. 네. 그때 방송을 좀 했으면 뭐 세월호 얘기는 참 얘기를 할수록 네, 마음이 너무 아파서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분위기 전환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뒤에서 질문을 하라고 마이크를 던져주셔가지고 아. 그래서 의무방어 전화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진심을 말씀하셨고 진심 네트워킹 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혼자서만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공헌을 하실 것을 구상하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떤 식으로 변호사님의 경우에 진심 네트워킹을 위해서 일하실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여기 모인 분들은 그래도 책을 읽고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고 또 뭔가 한 가닥 어떤 한 가닥 영향력 한 가닥이 이게 아니라 한 가닥 이제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심을 이렇게 좀 뿌렸으면 좋을지 요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 네,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여쭤보시네요. 좋을지. 네. 예. 이미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개인적으로는 우리한테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무문관에서 자기 그 도를 득도하기 위해서 자기하고 화두를 붙잡고 깊은 사색에 잠겼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계속 질문하라는 얘기를 전파하고 싶어요. 자기와의 소통을 해라. 그래서 취업을 하는 취업준비생들도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내가 가령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가느냐. 나 들어가는 건 여기 월급이 많아서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월급 많은 데는 이 회사밖에 없는가. 아 여기는 대기업이라 명함이 있으면 선볼 때 딱 하면 그 선보는 분이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은 명함은 그거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몇십 개를 자꾸 찾아서 생각하고 사색해서 그게 많아지면 자기가 이 회사의 주인처럼 돼버려요. 마치 그러면 면접 보러 갈 때 면접관이 있어도 이렇게 쭉 몇 발자국 들어와서 앉을 때 주인이 들어와서 앉아요. 면접할 때. 그럼 면접관이 오히려 객이 되는 것처럼 그 정도의 후광이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자기 사색이 많이 되면 난 이 회사 꼭 들어가야 되겠다. 아까 미스코리아도 난 미스코리아 꼭 돼야 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미스코리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 후보는 심사위원을 매료시킨 것이고 심사위원을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붙을 수 있을까? 나 여기 떨어지면 또 어디 가서 면접 보지? 이러면 이게 벌써 걸음걸이도 흔들리고 근데 자기와의 소통이 잘 된 사람은 회사 오너가 들어와서 앉아 있으니까 상무라든지 전무가 볼 때는 회장님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알았겠어? 회장님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회사의 직원들도 다 스스로가 회장처럼 해라. 그리고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 부하 직원의 능력을 키워서 그들의 잠재력을 키워갖고 결국 공동의 목표로 서로 힘을 합치기 위한 게 리더십인데 진심 리더십은 그런 것보다는 밑에 직원이 자기가 기한을 잘한 걸 가지고 성공을 하면 그 모든 거를 부장한테 다 돌려주는 거야. 자기가. 왜냐면 부장이 그걸 원하는 걸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과장이 뭘 만들면 다 부장한테 다 넘긴단 말이야. 그러면 과장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부장이 거기 막 지원해줘. 뭐 하려고 그래 해라. 그럼 여기는 점점 자기 능력이 커서 좋고 지원받아서 좋고 이 부장은 자기 또 성과 그렇죠. 좋고 네. 이렇게 그러면 리더가 누구예요 거기서? 사실은 이 과장이 리더십을 발휘. 진심 리더십이 여기서 발휘돼. 그 회사가 커져요. 그리고 창의성이 생기고 또 질문하면 호기심이 생기면 그런 회사 자체가 직원 여러 명이 그렇게 되면 결국 외국에 가도 500대 기업의 입원 중에 우리들도 많이 창의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 유대인들 아까 얘기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이 920 몇 명인데 유대인이 200 몇십 명이 유대인이래요. 인구는 1200만 조금 넘어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 걔네들 그쪽 유대인이 200이면 우리는 한 500명쯤 나와야 돼. 그렇죠. 왜 안 나왔느냐? 우리의 중요한 전통을 버려버렸어요. 외정시대 그때 시절.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압축 성장. 그래서 우리는 이성의 호흡이 굉장히 길었다고. 호흡이 길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비난을 했어도 비난을 했을 때도 비난인지 모르고 그때는 웃고 떠들었는데 한 3년쯤 지나서 그때서 그때가 내가 저 친구가 날 비난하는 소리였구나라고 알 정도로 호흡이 길었다고. 근데 지금은 바로 알아 비난인 줄. 아주 짤막한 글로 아주 욕기관 정도 발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새는. 욕기관. 옛날에는 그 딱총도 안 쐈어요. 무슨 그냥 비유법으로 쑥 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무슨 뭐 알면 그때 이게 비난의 소리였구나 알 정도로 그렇게 호흡이 길었다고. 근데 그 긴 호흡, 그 사색을 하는 민족이었는데 지금 독서도 사색을 겸비된 독서를 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서를 하라 그러면 독서하는 사람 보고 책이 그 사람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어 이렇게 넘겨도 그거는 그러니까 지배를 철하라 이렇게 전부 사색이 그러니까 저 책은 사실은 1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쓴 거를 뭐 이리저리 집어넣었지만 저거를 출판사 요구대로 라틴어도 집어넣고 원어도 집어넣고 문장도 좀 어렵게 딱 쓰고 뭐 아주 어려운 문장 이렇게 단어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이 책이 좀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나는 에세이처럼 손 잡으면 끝까지 그냥 가도록 쓴다. 그 대신 사람에 따라서는 저 중에 어느 대목을 줄쳐갖고 그거를 붙들고 그것이 자기 마음에 불꽃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걸로 정말 만족한다. 그래서 그냥 에세이처럼 써서 사실은 저게 이제 중요 대목을 한 줄이라든지 어떤 문장을 보고 그걸 가지고 자꾸 면벽 수도는 아니더라도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 시간 다 정해져 있다니까 출근할 때 한 10분, 20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질문할 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얘를 왜 만나지? 내가 얘를 만나서 뭘 원하는 게 있으면 왜 원하지? 이걸 원하려면 얘가 원하는 건 뭔데 이거를 뭐를 줄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탁 만나면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만나면 그냥 만났다가 돌아서서 그냥 날씨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뭐 내 그 해치키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거기는 만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프로포즈를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좋은 문화인데요, 그거? 우리나라는 뭐 하루 이틀 사흘 뭐 그러다 한평생 뭐 한평생 동안 말 못하는 거야. 그리고 창업을 하면 이렇게 한대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면 다음 주가 끝나기 전에 창업을 한대요. 우리나라는 창업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유태용 박사라고, 그 사람도 그분도 굉장히 활발하시고, 유태용 박사 80 정도 되신 분이에요. 너 80 넘으셨나?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철학적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스라엘에 갔더니 이스라엘에는 그 예비 시험이 합격 불합격만 정해져요. 우리나라 점수가 아니고. 근데 한 애가 고등학교 3학년 애가 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하고 놀고 있으니까 네. 쟤는 왜 노느냐 그랬더니 저기는 그 시험에 떨어져서 그렇대요. 그러면 시험에 떨어졌으면 형편없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형편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걔를 불러서. 너 앞으로 뭐라고 물어봤겠어요, 걔한테. 한국적으로 물어봤죠. 뭐 먹고 사는 뭐 아니, 먹고. 너 앞으로 뭐가 되겠니?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걔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대학교에 들어간 똑똑한 애들을 데리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학교에 떨어져도 걔네들한테 자신감을 불러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적이 안 좋으면 너 뭐 배웠지? 그거 너무 안 나오면 얘는 진도가 성과지상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폐인 취급하잖아요. 거기는 네 좋아하는 걸 해라. 그러니까 각자 자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 HK한테 배웠을 때, 야, 우리나라가 자기가 질문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래서 그 문화가 찬란했는데 외정시대 때 지내고 그 압축 성장을 지나면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마 시스템이 잘 정돈될 거를 기대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해라. 네. 네,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알고 나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얘기를 길게 했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정리의 여왕. 네. 와, 제일 재밌으셨어요. 근데 마지막 질문 하나 녹음하시면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네. 에세이처럼 뵙고. 자세하게 풀어주시려고.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사람 만날 때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항상 그걸 염두에 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칫 좀 계산적으로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사람과 사람 만나는데 그냥 어떤 머리가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끌려서 이렇게 소통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주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것은 계산적인 게 아니라 계산적이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 자식으로부터 내가 뭘 받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적으로 줬어. 그리고 상대로부터 나는 받으려고 주는 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주면 상대가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면 받더라.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받아야 되는데 안 주거든. 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리스도 얘기를 그리스도 얘기를 생명을 줄 때 뭐를 받았겠어요? 생명을 주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내 물질이나 내 마음이나 내 지식을 주는 것은 자꾸 줘도 지식이라는 건 준다고 해서 이게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을 주는 것도 네. 물질이라는 것도 자기가 다 줘서 굶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논아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면 네. 받기 위해서 주는 거가 아니고 주면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면은 그때는 안 주더라도 어떨 때는 아까 저 진심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부모 얘기를 빗대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주면 한 15년이나 20년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생각나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러면 전화가 20년 만에 와요.
아 내가 네 생각이 낫다. 그래서 20년 후에 난데없이 성공의 기회가 다가오게 돼. 20년 후에 네. 20년. 너무 오래 걸린다. 지금 진심을 줬는데 그리고 받진 못했지만 네. 뭐 그러니까 도처에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진심을 주면 네. 진심 네트워킹이 네. 도처에. 그리고 이 보면 화향 백리, 그다음에 이제 다향 천리, 그다음에 인향 만리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꽃 향기는 백리에 가고 차 향기는 천리에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에 간대잖아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라 아, 사람의 덕이 있고 좋은 사람은 써가지고 클릭하면 금방. 순식간에 그렇죠. 저 지구 저쪽 반대편에서 알아요. 네. 훨씬 더 멀리 간다는 말씀이죠. 훨씬 멀리 가고 훨씬 그러니까 만리에 가려면 한 4, 5년 걸렸지 옛날에. 지금은 눈 깜빡할 새에 걸려요. 그래서 진심 네트워킹의 효과가 인터넷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아, 네. 깊이 있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일단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서 김영서 PD가 지금 계속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제 농인의 포럼이라서 항상 이런 토크를 계속해서 농인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대.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쿨하게 인사 받습니다. 뭐 하시나 싶으셨죠? 이거? 그러니까 네. 여기 네.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일 많아요. 저희 협찬 받고 있거든요. 브네르 땅 베이커리에서 그 주에 저자님의 책을 가지고 예쁘게 케이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고요. 케이크도 되게 맛있습니다. 사진 네. 찍어야 되겠네요. 네, 네. 저자님도 이제 이렇게 좀 표지랑 이따가 똑같이. 네. 너무너무 그다음에- 특별한 이벤트네요. 네. 그다음에 저희 부포럼에서 네, 네. 더치 커피를 또 판매를 하고 있어요. 협찬으로. 그래서 네. 판매 금액은 부포럼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고 3부 순서 때 또 맛도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맛있거든요. 보시고 필요하시면 구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포럼은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가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다양한 이야기. 오늘 이제 저자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또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거든요. 많은 소통이 있는 곳이니까 누구나 참여해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댓글이라도 달려주는 게 이런 지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는 뭐 그동안 했던 방송, 그 다음에 칼럼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와서 클릭을 하시면은 예전의 방송들, 칼럼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5월달 수요 부포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휴잖아요. 그래서 부포럼도 좀 쉬려고요. 네, 그래서 네. 다음 주는 쉽니다. 다음 주는 쉬고요. 오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주 5월 14일에는 전성실 저자님의 아름다운 나눈 수업 해서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5월 21일에는 장유옥 저자님의 새처럼 자유롭게 사자처럼 거침없이. 제목 멋있습니다. 네. 보성 PD님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5월 28일 수요일에는 유상근 저자님의 대학은 이제 공부벌레를 원하지 않는다. 네. 네. 벌레는 다 싫어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자, 오늘 MC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저 네. 먼저 말하는 네. 건가요? 네, 간단하게. 네, 네. 네. 사실은 제 고민이 많이 풀렸고요. 제가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하트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트에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저의 삶의 모토인데요. 오늘 진심 네트워크의 저자이신 우리 변호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답을 얻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송인이 이러니까. 방송이에요. 저 오늘 처음 MC를 하게 됐는데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교사니까 약간 조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아이들을 만나면 조금 다르게 하루만이라도 행동하지 네, 않을까.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조사로 한번.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말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나운서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는데 지금 SNS 시대 또 SLS 시대에 인간관계는 복잡해졌지만 뭔가 빠진 게 있다. 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심이고 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 그 멘토들, 성공한 그 멘토들의 성공 시크릿을 시청자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코너를 그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결국 성공과 행복은 사람이구나. 네. 결국 사람을 얻으면 성공하고 사람을 얻지 못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은 결국 사람인데 사람을 얻는 방법, 그것은 결국 진심만이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진심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와. 이렇게 축약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저희 부포름 오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 법률적이거나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좀. 예. 네.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자주 오늘 남는 거 포럼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